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 나이 먹도록 한 번을 못 해봤다는 거야? 문 닫은 호프집, 셔터 너머로 빗소리가 들리고 흐릿한 조명 아래서 그녀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24살 유도 선수 출신인 제가 사실은 여자 몸 한 번 안아본 적 없는 수총각이라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그것 때문에 만나는 여자마다 공포를 느끼고 도망갔다는 고백을 끝낸 직후였죠. 심지어 제 여자친구이자 그녀의 딸인 지은이마저 제 신체 조건을 감당할 수 없다며 매번 거부한다는 비참한 속내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녀가 잔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아무리 커도 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나랑 확인해 볼래?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공기는 미친 듯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모가 될 뻔한 여인과 단둘이 남겨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뜨거웠던 그날의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놀라운 사연들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고 이 파격적인 사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보, 또 혼자 소주 마시고 옛날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의 날 선 목소리에 거실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옛 연인을 찾아 눈물 흘리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죠. 저는 대답 대신 씁쓸한 소주 한 잔을 목구멍 너머로 넘겼습니다. 대기업 임원직에서 퇴직한 지 벌써 3년. 한때는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며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달렸건만 정년이라는 마침표를 찍고 나니 남은 건 텅 빈 서재와 서먹해진 아내의 뒷모습뿐이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더는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는 정적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남들은 경비라도 서고 택배라도 한다는데 당신은 자존심만 살아서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냐며 핀잔을 주곤 했죠. 오늘도 한바탕 잔소리를 쏟아낸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니 20평 남짓한 거실이 광활한 사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구석, 경영 서적들 사이에 껴있던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악보 몇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대학교 유도 선수 시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복을 벗어 던지고는 통기타를 잡았던 그 찬란했던 청춘의 흔적이었죠. 이게 아직 여기 있었네. 악보를 손으로 쓸어내리자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때의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63세의 최진호가 아닌 190cm가 넘는 거구에 터질 듯한 근육을 자랑하던 24살의 대학생 진호가 그곳에 있었죠. 그때의 저는 정말 모든 게 달랐습니다. 혈기왕성했고 세상이 온통 내 것 같았으며 무엇보다 가슴 떨리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보며 늘 경외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키, 웬만한 성인 남성의 허벅지만 한 팔뚝. 타고난 힘은 유도판에서 축복이었지만 평범한 일상에서는 본의 아니게 재앙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특히 사랑 앞에서는 그 넘치는 힘이 저를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악보를 넘기다 보니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의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늙어가고 있는데 그때의 나는 왜 그 주체할 수 없는 힘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아야 했을까?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부러울 게 없겠다고 말했지만 속사정은 전혀 달랐거든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비정상적인 강력한 힘에 대한 비밀. 사실 제가 24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본 데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성성의 상징이라 불리는 그 힘이 정작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상처를 주는 흉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과연 제 신체에 깃든 그 파괴적인 힘이 어떤 비극을 불러왔던 걸까요? 그리고 그 고통이 저를 어떤 길로 인도하게 되었을까요? 30여 년 전 제가 왜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를 떠나보내야만 했는지 그 뜨겁고도 시렸던 비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 시절 유도부에서 저는 인간 탱크라고 불렸습니다. 190cm가 넘는 키에 100kg를 훌쩍 넘는 몸무게, 그리고 남들보다 2배는 굵은 뼈대까지. 상대가 누구든 제 소매김만 잡히면 추풍낙엽처럼 날아갔죠. 감독님은 제게 대한민국 유도계를 짊어질 제목이라며 기대를 거셨고, 친구들은 제 압도적인 체격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들은 부러워 죽겠다는 그 우월한 신체가 제게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다는 걸 누가 믿어줄까요? 운동하는 놈들이 다 그렇듯 밤만 되면 혈기왕성한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여자 이야기를 꼼피웠습니다. 누구는 어제 여자친구랑 어디를 갔네, 누구는 어떤 스타일이 좋네 하며 낄낄거릴 때 저는 그저 쓴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제 고민은 그들과 차원이 달랐거든요. 사실 저는 남성으로서의 힘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이 센 수준이 아니라 제 몸 안의 모든 신경과 근육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죠. 처음 여자를 알게 되었던 20살 무렵, 저는 제가 남들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처참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첫날 밤이었죠.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진 순간, 저는 제 신체가 가진 파괴적인 본능에 경악했습니다. 제 커다란 손이 그녀의 여린 어깨를 살짝 쥐었을 뿐인데,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몸의 무게와 압력을 제어해 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절정에 다다를수록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솟구치는 그 거친 힘은 제어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진우야, 너무 아파. 제발, 제발 그만해.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침대가 아니라 마치 유도 매트 위에서 상대를 제압하듯 제 신체는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그녀의 몸 구석구석 남은 시퍼런 멍 자국과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저는 도망치듯 방을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괴물. 제 자신이 꼭 괴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이 더 있었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제 거대한 골격과 무거운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제 물건을 보자마자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며 뒷걸음질 쳤고, 어떤 여자는 단 한 번의 시도 끝에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너무 무서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부서질 것 같아. 이별할 때마다 듣던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유도장에서는 환호받던 그 강력한 힘이 침대 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된다는 사실이 저를 지독한 우울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밤마다 제 커다란 손을 내려다보며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부드럽게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걸까? 왜 내 몸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태어난 걸까? 친구들은 저보고 배부른 소리 한다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진심으로 거세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24살 청춘,
남들은 가장 뜨겁게 사랑할 나이에 저는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여자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애썼고 혹여나 누군가 제게 호감을 보이면 일부러 차갑게 밀어냈죠. 그렇게 제 신체는 고독한 요새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그만두고 복학을 준비하던 제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유도부 후배의 소개로 만난 지은이었죠. 그녀는 제 거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환하게 웃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가녀린 목박선을 가진 그녀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걸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이번엔 정말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이죠. 지은이는 참 맑은 아이였습니다. 덩치만 컸지 속은 옹이진 제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말없이 제 커다란 손 위에 자기의 작은 손을 얹어주던 그런 여자였죠. 복학 후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제 거구에 놀라기는커녕 선배님 덩치만큼 마음도 넓으실 것 같아요라며 생긋 웃어주던 그 모습에 저는 그만 무장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느 대학생 커플처럼 소박하고 예쁜 사랑을 했습니다. 학교 뒤뜰에서 김밥을 나눠 먹고 제가 유도 시합에서 이기면 지은이가 달려와 제 품에 폭 안기곤 했죠. 그때마다 저는 지은이가 부서질까봐 숨을 참으며 아주 살살 마치 깃털을 만지듯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진호 오빠,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요. 오빠 닮은 듬직한 아들도 낳고 미래를 약속하는 지은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행복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괴물이 깨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늘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귀는 1년 내내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자신을 아껴주는 거라고 믿고 감동했지만 사실 저는 제 신체가 저지를지도 모를 범죄 같은 폭력이 두려워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육체적인 갈망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드디어 우리가 약속한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은이의 생일이었죠. 작은 자취방, 은은한 촛불 아래에서 지은이는 수줍게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정말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절제했으니 이번엔 정말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옷가지가 하나씩 벗겨지고 제 전신이 드러나는 순간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에 가려져 있던 제 압도적인 골격과 붉어진 근육들,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그 비정상적인 존재감을 마주한 지은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 오빠. 잠깐만요. 생각보다 너무. 그녀의 당혹감을 달래주려 제가 그녀를 덮어 누르는 순간 사단이 났습니다. 제 몸무게와 기운이 그녀를 압박하자 지은이는 숨을 헐떡이며 제 가슴을 밀어냈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제 신체적 본능은 절정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고 지은이의 여린 피부는 제 거친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랑의 교감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비명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싫어. 하지마. 오빠 무서워. 제발 비켜줘.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자신을 찢어놓으려는 포식자를 바라보는 짐승 같은 공포가 서려 있었죠.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조절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지은이는 벌벌 떨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나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오빠랑 같이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그만 만나요.
그날 밤 지은이는 떠났습니다. 미래를 약속했던 1년의 시간이 단 한 번의 시도 끝에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거대한 몸이 원망스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남성성이 지나쳐서 남자가 될 수 없는 아이러니. 저는 제 방의 모든 거울을 가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 괴물 같은 몸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의 문까지 굳게 닫아버렸죠.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던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 해숙 아주머니였습니다. 지은이와 헤어진 건 알지만 카페 일이 너무 바쁘니 와서 자비리라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죠. 지은이를 다시 마주칠까 겁이 났지만 어디라도 숨어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교회의 라이브 카페 선율로 향했습니다. 지은이와 헤어지고 한 달, 제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며 거울 속의 괴물 같은 제 몸을 저주하는 게 일상의 전부였죠. 그러던 중 지은이의 어머니, 해숙 아주머니로부터 연락이 온 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지은이랑 그렇게 된 건 들었다. 하지만 너처럼 성실한 애가 무너지는 꼴은 못 보겠으니 우리 카페 와서 일 좀 도와라. 그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라 묘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교회의 한적한 강변에 자리 잡은 라이브 카페 선율.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거운 맥주 박스를 나르고 고장난 의자를 고치고 마당에 잡초를 뽑는 자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를 다시 마주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지은이는 서울 본가에 머물며 카페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시선을 멈추게 한 건 다름 아닌 해숙 아주머니였습니다. 45. 지은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그녀는 눈부셨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몸에 배어나오는 우아함, 피아노 앞에 앉아 나직한 선율을 연주할 때면 그녀 주위로 투명한 막이 생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우아함 뒤편에는 지독한 고독의 냄새가 났습니다. 진호야, 여기 와서 이것 좀 도와줄래? 그녀가 저를 부를 때면 제 심장이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지은이를 향했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열기였죠. 그녀는 갓 피어난 꽃 같은 지은이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의 고목처럼 혹은 속이 꽉 찬 잘 익은 과실처럼 성숙하고 묵직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장식품을 내리려다 휘청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에서 그녀를 붙잡았죠. 제 커다란 손이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에 닿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팔 안으로 해숙 아주머니의 온기가 훅 끼쳐 들어왔고 그녀의 정수리에서 풍기는 은은한 백합향기가 제 뇌를 자극했습니다. 아, 고마워, 진호야. 내가 힘이 정말 세구나.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동자엔 슬픔 같은 게 고여 있었어요. 4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피부 그리고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비치는 성숙한 여인의 선. 저는 얼른 손을 떼고 고개를 숙였지만 제 손바닥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이 낙인처럼 찍혀버렸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라는 도덕적인 잣대가 저를 채찍질했지만 제 본능은 자꾸만 그녀의 고독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지은이의 아버지는 사업을 핑계로 외박이 잦았고 가끔 카페에 들러서도 그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숙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구석진 바 테이블에 앉아 독한 위스키를 한 잔씩 마시곤 했죠.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이 쓸데없이 강한 힘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그 무관심과 외로움을 다 부셔버리고 싶다는 위험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일부러 정원을 더 예쁘게 가꾸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기억해뒀다가 조용히 틀어놓았습니다. 해숙 아주머니도 제 마음을 조금씩 눈치채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지은이의 소식을 묻는 대신 제 유도 선수 시절의 이야기나 제가 가진 신체적인 고민들에 대해 넌지시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체적 비밀만큼은 죽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 곁을 맴도는 그림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더니 순식간에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고 천둥 소리가 카페 유리를 흔들던 그 밤, 카페 안에는 미처 발길을 돌리지 못한 취객 몇 명과 해숙, 아주머니, 그리고 저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강변에 위치한 카페 선율은 몰아치는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삼켜질 듯 위태로워 보였죠. 손님들은 진작 발길을 끊었지만 구석 테이블에 자리 잡은 중년 사내 셋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한 그들은 해숙 아주머니의 손목을 잡으며 저질스러운 농담을 던지고 있었어요. 어이 사장님, 비도 오는데 여기 앉아서 우리랑 한 잔 더 해. 남편도 없다며? 해숙 아주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제지하려 했지만 한 사내가 제 가슴 등판을 밀치며 윽박질렀죠. 어린 놈의 새끼는 저리 가 있어. 순간 제 안에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엔 그토록 억누르고 저주하던 제 안의 맹수 같은 힘이 고통받는 그녀를 보자 고삐를 풀고 튀어나온 겁니다. 저는 조용히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제 큰 손바닥 안에서 그의 뼈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났죠. 제가 살짝 힘을 주어 비틀자 건장한 체격의 사내는 단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손 놓으시죠. 조용히 나가시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제 압도적인 덩치와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비틀거리며 카페 밖 빗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폭풍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오는 고요한 카페 안, 해숙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붙잡고 서 계셨습니다. 진호야,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그녀는 오히려 제 걱정부터 했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에게 다가갔죠.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어깨는 낙엽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우아하고 고결한 여인이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제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빨리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야, 진호야. 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그녀는 진정하려는 듯 가슴을 쓸어내리더니 카운터 뒤에서 짙은 호박색 액체가 담긴 위스키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런 밤엔 독한 술이라도 한 잔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네. 너도 같이 마셔줄래? 마감된 카페, 빗소리가 음악처럼 깔리는 그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얼음 없는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묘한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평소엔 서먹했던 18살의 나이 차이가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세상에 우리 두 사람만 남겨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해숙 아주머니의 뺨은 술 기운 때문인지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등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나둘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술주정이 아니라 수십 년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지독한 흉터들을 드러내는 고해성사와도 같았죠. 독한 위스키가 서너 잔 들어가자 해숙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성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가슴 속에 맺힌 비명처럼 들렸죠. 평소에 그 우아하던 미소는 간데없고 한 번 터져나온 그녀의 이야기는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진호야. 사람들은 내가 남편 잘 만나 호강하는 줄 알지만 사실 내 속은 시커멓게 타버린 숯검정이야. 그 사람은 나를 아내가 아니라 집안을 장식하는 가구쯤으로 생각하거든. 그녀의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한 사업가로 통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었습니다. 여자는 그저 남자의 비위를 맞추고 집안일을 하는 존재일 뿐이라며 해숙 씨의 인격과 감정을 짓밟았죠. 술에 취해 들어와 내뱉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들, 그리고 차라리 매 맞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지독한 무관심. 해숙 씨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오로지 딸 지은이를 위해 견뎌왔던 겁니다. 나도 여자인데, 나도 사랑받고 싶고 따뜻한 온기가 그리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 몸이 닿는 것조차 귀찮아해. 나는 이 카페의 음악 소리보다 더 차가운 침대에서 매일 밤을 보냈어. 해숙 씨의 고백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을 방치하고 상처 입히는 남자가 있다니 제 안에서 다시금 분노가 끓어올랐죠. 그러자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진심에 화답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평생을 숨겨왔던 제 안의 괴물 같은 비밀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상은 아닙니다. 남들은 부럽다고들 하지만 저는 제 몸이 끔찍하게 싫어요. 저는 해숙 씨에게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유도 선수로서 가졌던 그 강력한 힘이 침대 위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로 변했는지 말입니다. 여린 여자들이 제 무게와 힘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딸인 지은이가 제 신체적 조건을 마주하고 공포에 질려 결별을 선언했던 그 처참한 밤의 진실까지요. 지은이가 저를 보고 그랬어요. 제가 무섭다고,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저는 남자를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 안에 이 넘치는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 고백을 듣는 내내 해숙 씨는 잔등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24살 청춘의 가슴 아픈 남성적 결함과 45세 여인의 메마른 외로움이 그 어두운 카페 안에서 기묘하게 교차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커다란 손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두려워하면서요. 그때였습니다. 해숙 씨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투박하고 커다란 손을 가만히 덮어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지은이의 어머니도 카페 사장님도 아닌 타오르는 불길을 눈동자에 가둔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해숙 씨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취기가 섞인 나직하고도 도발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고백을 듣던 해숙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 비정상적인 힘,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게 했던 그 거대한 남성성에 대한 공포를 털어놨을 때 그녀는 질겁하기는커녕 오히려 묘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카페 지붕을 뚫어버릴 듯 몰아쳤고 우리 사이의 공기는 위스키의 알코올 향보다 더 진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내가 괴물 같다고 생각하니? 그녀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커다란 손목만 만지작거렸죠. 네. 저 때문에 다치고 겁에 질리는 여자들을 보면서 저는 평생 누군가를 온전히 안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조차 저를 감당 못했으니까요. 그러자 혜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은한 백합 향기와 독한 술 향기가 섞여 제 코끝을 간지럽혔죠. 그녀는 제 어깨 위에 손을 얹더니 귀를 간지럽히는 뜨거운 숨결과 함께 속삭였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폭풍 같은 남자의 힘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리고 그 힘을 온전히 받아낼 준비가 된 여자를 내가 아직 못 만난 것뿐이야. 그녀의 손가락이 제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제 온몸의 근육들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죠. 혜숙 씨의 눈동자는 평소의 우아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짙은 욕망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메마른 채 살았어. 차가운 얼음 같은 남편 곁에서 내 안의 불길을 끄며 살아왔지. 그런데 진호야, 내 이야기를 듣는데 내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 걸까? 그녀는 제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팍에 가져다 댔습니다.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미친 듯이 요동치는 그녀의 심장 박동이 제 손바닥 전체로 전해졌습니다. 느껴지니? 나도 죽어 있었던 게 아니었어. 내가 가진 그 무거운 힘. 어쩌면 그건 나 같은 여자를 위해 예비된 것일지도 몰라. 도덕과 윤리, 지은이에 대한 죄책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제 본능은 이미 고삐가 풀려버렸습니다. 평생을 비정상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숨겨왔던 제 안의 맹수가 그녀의 도발적인 부름에 반응해 울부짖기 시작했죠. 저는 홀린 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팔 안으로 혜숙 씨의 성숙한 몸이 꽉 차게 들어왔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창밖의 폭풍우는 절정에 달해 카페의 조명이 깜빡거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카페 안쪽에 마련된 작은 휴식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가 음악이 되고 천둥 소리가 우리의 심장 소리를 가려주는 그 밤. 저는 24살 평생 처음으로 제 힘을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 오히려 그 힘을 간절히 원하는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 그리고 제게는 스승과도 같았던 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금기가 빗물에 씻겨 내려간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거대한 체구가 그녀를 덮칠 듯 압박해도 그녀는 겁먹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제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진호야. 내 모든 것을 나에게 쏟아부어줘. 나는 부서지지 않아.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제 안의 모든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비 내리는 카페의 작은 방,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와 욕망이 뒤엉킨 어둠 속으로 한없이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멸망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 밤의 공기는 지독하게 뜨겁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작은 방의 공기는 비릿한 빗소리와 위스키 향, 그리고 제 안에서 폭발하는 원초적인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이가 괴물 같다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게 했던 제 압도적인 무게와 거친 기운이 그녀를 짓눌렀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멈칫했습니다. 또다시 이 여린 여자를 망가뜨릴까봐, 제 힘이 흉기가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혜숙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마치 수십 년을 기다려온 단비를 맞는 가문 땅처럼 제 거친 힘을 온몸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제 커다란 손이 그녀의 어깨를 꽉 쥐고 제 신체의 압력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압박할수록 그녀는 더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더 세게. 내 모든 걸 다 줘도 돼. 나는 안 부서져. 그녀의 그 한마디에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비정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스스로를 거세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무색하게 저는 제 안의 맹수를 온전히 풀어헤쳤습니다. 지은이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위압적인 신체적 폭풍을 혜숙 씨는 경이로울 정도로 완벽하게 수용해냈습니다. 그녀는 제 거친 호흡에 맞춰 몸을 떨었고 마침내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한 원초적인 환희의 정점에서 혜숙 씨는 제 목을 끌어안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무관심과 폭언 속에 갇혀있던 한 여자의 영혼이 비로소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터뜨리는 서러운 통곡이었죠. 살아있어. 나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아. 진호야, 고마워. 나를 여자로 만들어줘서.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괴물로 살아야 할 줄 알았던 저를 있는 그대로의 남자로 받아준 유일한 사람. 제 파괴적인 힘을 사랑으로 치환해준 유일한 안식처.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맹세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도 좋다고요. 그날 밤 이후 제 안의 두려움은 지독한 집착과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라는 사실도 세상의 도덕적 잣대도 더는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거대한 신체를 온전히 감당해내고 오히려 그 속에서 환희를 찾는 혜숙 씨의 성숙한 육체는 제게 마약보다 더 강력한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시간은 숨이 막혔고 카페에 불 꺼진 조명 아래서 그녀의 살결을 확인해야만 비로소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탐닉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혜숙 씨 역시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녀의 눈동자엔 저를 향한 갈구와 소유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카페의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가장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채워주는 세상에 단둘뿐인 비밀스러운 연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이 깊어질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던 우리만의 뜨거운 밤들이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시계는 멈춘 것 같았고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말들은 빗물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혜숙 씨와 제가 건넌 그 선은 돌아갈 수 없는 벼랑 끝인 동시에 우리에겐 오직 우리만 존재하는 천국이었으니까요. 지은이의 어머니라는 사실,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 그런 건 제 거대한 몸이 그녀의 성숙한 육체와 맞닿는 순간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은이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대담해졌습니다. 주중에는 일부러 카페 휴무일을 맞춰 교회의 아주 한적한 펜션을 찾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 이정표조차 희미한 그곳에서 우리는 온종일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줄도 모른 채 제 파괴적인 힘을 기꺼이 받아내며 환희에 젖는 혜숙 씨의 숨소리에만 집중했죠.
진호야, 너를 만난 후로 내 몸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평생을 얼어붙어 살았는데 이제야 내 피가 뜨겁게 흐르는 게 느껴져. 그녀는 제 커다란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이 앞에서 늘 미안해하고 위축되었던 그 비정상적인 남성성이 혜숙 씨를 만나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죠. 그녀는 제 무거운 압박을 사랑했고 저는 그녀의 깊은 수용에 안식했습니다. 주말이라고 다를 건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조명을 모두 끈 뒤 어두컴컴한 선율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불길을 지폈습니다. 마감된 카페의 바 테이블 위에서 혹은 낡은 피아노 옆에서 주변을 서성이는 밤 공기마저 우리의 열기에 데일 듯 뜨거웠습니다. 혹여나 지은이가 불쑥 찾아올까봐 혹은 남편이 들이닥칠까봐 느끼는 그 아슬아슬한 공포는 오히려 우리의 탐닉을 더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진호야, 나를 멈추게 하지 마. 내 그 거친 숨결 없이는 나 이제 한순간도 못 버틸 것 같아. 혜숙 씨는 제게 지독하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녀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죠. 우리는 매일 밤 세상의 도덕적 잣대를 비웃으며 서로의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18살의 나이 차이는 침대 위에서 숫자 노름에 불과했고 장모가 될 뻔한 여자와 사위가 될 뻔한 남자의 관계라는 비극적 설정은 우리의 열정을 더 기괴하고도 화려하게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오르는 불길이 뜨거울수록 그제는 더 검고 깊게 남는 법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은이가 친구들과 며칠간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축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연수야, 아니 지은아.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간다고 했지? 조심히 다녀와. 혜숙 씨가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넬 때 저는 그녀의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집을 비우는 그 며칠 우리는 펜션이 아닌 그녀의 집, 그녀의 안방에서 보란 듯이 미래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지은이의 향기가 남아있는 그 공간에서 지은이가 쓰던 거실 소파 위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짜릿한 도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결항할 수도 있다는 혹은 지은이가 마음을 바꿔 일찍 돌아올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가능성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체온에 눈이 먼 채 우리는 파멸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숙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상은 원래 가장 달콤한 순간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미는 법인가 봅니다. 지은이가 친구들과 제주도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치 부모 없는 집을 차지한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늘 펜션이나 카페 구석방을 전전하던 비굴함에서 벗어나 보란 듯이 혜숙 씨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서 서로를 탐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자극했죠. 진호야, 오늘은 아무 걱정 마. 지은이는 모레나 올 거야. 오늘 밤은 정말 온전히 내 곁에 있어줘. 혜숙 씨는 지은이가 머물던 그 집의 공기 속에서 더 대담해졌습니다. 우리는 거실 조명을 어둡게 낮추고 지은이가 앉아 책을 읽던 소파 위에서 그녀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을 우리의 거친 숨소리로 채워나갔습니다. 제 거구와 혜숙 씨의 성숙한 육체가 뒤엉키는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울렸죠. 도덕적인 수치심보다도 금기를 어기고 있다는 그 파괴적인 쾌감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폭풍우는 그날도 우리의 편인 줄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웅장한 빗소리가 우리의 신음과 열기를 가려줄 안전한 벽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폭풍우가 지은이의 발을 묶고 비행기를 돌려세워 그녀를 다시 이 지옥의 현장으로 불러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절정을 향해 치닫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하고 도어락이 해제되는 기계적인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해숙 씨의 품에 깊게 파고든 제 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비행기 결항돼서 그냥 돌아왔어. 안 자고 있었어?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맑고 청아했던 목소리가 거실 입구에서 들려오는 순간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해숙 씨를 덮고 있던 제 거대한 몸을 미처 추스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주쳤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젖은 가방을 떨어뜨린 채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는 지은이의 곧 참담한 눈동자를요.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뒤엉켜 있는 제 정혼자와 제 어머니. 지은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귀신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고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피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죠. 해숙 씨는 비명을 지르며 제 등에 얼굴을 묻었고 저는 짐승처럼 웅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신체를 보고 무섭다며 도망쳤던 그 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지독한 공포가 저를 엄습했습니다. 오빠, 엄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벽을 타고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그 영혼의 절규. 지은이는 미친 듯이 웃다가 이내 오열하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구두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와 해숙 씨는 그 차가운 거실 바닥에 뒤엉킨 채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낙원은 그렇게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상의 모진 비난과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가혹한 대가뿐이었죠. 지은이가 사라진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평범한 햇살이 내리쬐는 날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거실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이가 내뱉고 간 인간 말종이라는 그 네 글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며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죠. 해숙 씨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딸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을 들켜버린 어미의 절규. 하지만 비극은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지은이는 그날 밤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학교에도 친구들 집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남긴 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딸의 정혼자와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 파격적인 사실은 좁은 지역 사회에서 산불보다 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지은이가 떠나기 전 친구들에게 보낸 처절한 메시지들이 화근이 되었죠. 엄마가 아니야. 그 여자는 괴물이고 최진우는 짐승이야. 둘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지은이의 저주가 섞인 소문은 며칠 만에 선율 카페를 집어삼켰습니다. 우아하고 고결한 미망인처럼 행세하던 해숙 씨의 명성은 하룻밤 사이에 시궁창으로 처박혔습니다. 카페 유리창에는 더러운 불륜녀, 딸 남자를 뺏은 요부라는 빨간 락커 칠이 휘갈겨졌고 밤마다 누군가 던진 돌멩이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은 우리를 보면
침을 뱉거나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혜숙 씨가 평생을 일궈온 품위와 카페 선율의 낭만은 그렇게 오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을 견디며 쌓아온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저라는 존재를 만남으로써 가장 추악한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진호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니? 지은이가 나를 죽이고 싶대. 내 딸이 나를 저주해. 혜숙 씨는 매일 술에 취해 멍하니 깨진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거구의 몸집 때문에 어디를 가든 눈에 띄었고 그때마다 쏟아지는 경멸 어린 시선은 제 피부를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유도 선수로서 당당했던 제 신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범죄의 증거가 되어버렸죠. 집 앞에는 기자들이 기웃거렸고 혜숙 씨의 남편 측에서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들이밀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연락 두절이었고 그녀가 느꼈을 그 참담한 배신감이 이 모든 소동의 배후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율은 문을 닫았습니다. 화려했던 조명은 꺼졌고 혜숙 씨의 손때 묻은 피아노 위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도시에서 숨을 쉴 수도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명성과 자존심 그리고 사랑하던 딸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혜숙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야, 사람들은 우리더러 죽으라고 해.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걸까? 그저 서로가 없으면 안 되었던 것뿐인데. 그녀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면 우리도 세상을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에게 지은 죄는 평생 지옥에 가서 갚더라도 지금 당장 무너져 내리는 이 여자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오기가 생겼죠. 우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인맥, 그리고 지은이에 대한 미련까지 모두 이 깨진 유리 조각 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 우리를 짐승 취급하지 않는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비난은 칼날보다 날카롭고 집요했습니다. 대문 앞엔 연일 오물이 뿌려졌고 한때 우아한 사교의 장이었던 카페 선율은 이제 저주받은 흉가처럼 변해버렸죠. 혜숙 씨는 거실 커튼을 꽁꽁 닫은 채 며칠을 시금전념하며 울기만 했습니다. 딸 지은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우리가 저지른 불륜은 지역신문의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되어 우리 목을 조여왔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타살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진호야, 사람들이 무서워. 다들 나를 죽일 것 같은 눈으로 봐.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하니? 파르르 떨리는 혜숙 씨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말라 죽을 수는 없다고요. 지은이에게 지은 죄, 세상의 도덕적 비난. 그건 나중에 지옥에 가서 1000번 만번 벌을 받더라도 일단 지금 내 품에서 바스라져가는 이 여자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혜숙 씨, 우리 떠나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우리 이름조차 낯선 곳으로 가서 그냥 우리 둘만 보고 살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제게 당신은 괴물 같은 나를 유일하게 안아준 운명입니다. 그녀는 제 거대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끼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듯 짐을 쌌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명성, 품위, 재산.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에 최소한의 짐만 싣고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거울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우리가 지른 불처럼 이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영덕의 이름 모를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밤새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만이 우리를 반겨주는 곳이었죠. 화려한 카페 선율과는 정반대인 투박하고 거친 바다 사나이들의 마을. 해숙 씨는 그곳의 낡고 눅눅한 민가 한 채를 빌려 짐을 풀었습니다. 진호 씨, 우리 이제 정말 둘뿐이네. 먼지 쌓인 방 한가운데서 해숙 씨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 대신 남루한 면티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무척이나 낯설었지만 오히려 제 눈엔 더 애틋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연고를 끊고 지은이라는 이름조차 가슴 깊은 곳에 자물쇠를 채워 묻어버린 채 시작된 도피 생활.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척박한 어촌 마을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집안에 숨어 지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해안가 어두운 바위 틈에서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저주했지만 이 영덕의 거친 파도는 우리의 신음과 비밀을 너그럽게 삼켜주었죠. 제가 가진 그 위압적인 힘과 해숙 씨의 굶주린 외로움은 이 외딴 곳에서 더 지독하게 얽히고 설켰습니다. 도덕도 명예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원초적인 생존 본능과 서로에 대한 갈구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운명이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비록 밑바닥으로 추락했을지언정 서로의 살결이 닿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피의 달콤함은 잠시였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할 걱정이 우리 앞에 닥쳐왔죠. 곱게 자란 해숙 씨와 운동만 하던 24살의 제가 이 거친 바닷마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껏 해본 적 없는 처절한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영덕의 겨울 바다는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우아한 카페 사장님이었던 해숙 씨와 촉망받던 유도 선수였던 저는 이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름 없는 이방인이 되었죠. 제가 가진 이 육중한 몸과 남다른 힘은 이제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 비릿한 바다 냄새가 진동하는 부두로 나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생선 상자들과 무거운 그물 더미를 나르는 상하차 일은 유도 훈련보다 몇 배는 더 고달팠죠. 제 거구는 이곳에서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남들이 2번 나를 짐을 저는 한 번에 짊어졌고 손등이 터지고 발톱이 빠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하나 믿고 연고도 없는 이곳까지 따라온 해숙 씨를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해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물에 손을 담가 본 적 없을 것 같던 그 고운 손은 이제 항구 근처 식당의 차가운 설거지통 속에서 빨갛게 짓물러 갔습니다. 고약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고 돌아온 그녀를 볼 때면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 씨, 나 괜찮아. 몸은 좀 고돼도 누구 눈치 안 보고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 밥 먹을 수 있는 게 꿈만 같아. 퇴근 후 단칸방에서 소금기 절인 몸을 서로 부둥켜 안고 마시는 싸구려 소주 한 잔이 우리에겐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18살이라는 나이 차이, 세상의 손가락질, 그리고 지은이에 대한 지독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영덕의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잠시 잊히곤 했죠. 우리는 그렇게 밑바닥 삶을 살면서도 서로의 살결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마을 구석의 작고 낡은 성당을 찾았습니다. 하객 한 명 없는 우리 둘뿐인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해숙 씨는 시장에서 산 수수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고 저는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신부님도 계시지 않은 텅 빈 성당,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 최진호는 세상이 저주하고 하늘이 노하더라도 이 여자 해숙을 제 아내로 맞이하여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나 해숙은 내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인이지만 이 남자 진호를 제 남편으로 받아들여 남은 생을 온전히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증표라고는 시장 모퉁이 금은방에서 산 얇은 은반지뿐이었지만 그 무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그날 비로소 불륜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상에 단둘뿐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복보다는 가시밭길이 예정된 결합이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은 그 순간만큼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덕의 푸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며 영원히 타오를 것 같은 불꽃 속에서 매일 밤을 보냈죠. 그때에 우리는 믿었습니다. 이 지독한 사랑의 열기가 우리를 늙지 않게 하고 영원히 찬란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요. 하지만 세월이라는 파도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잔인하게 몰아쳤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은 영원할 것 같던 제 근육을 녹여냈고 해숙 씨의 우아했던 얼굴 위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 사이를 채우던 뜨거운 열기마저 차갑게 식혀버리고 말았죠.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던 불꽃도 세월이라는 무심한 파도 앞에서는 결국 사그라드는 법인가 봅니다. 영덕의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버텨온 지도 어느덧 30년. 거울 속에는 한때 인간 탱크라 불리며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던 유도 선수는 간대없고 허리가 굽고 무릎 관절이 다 닳아버린 60대 중반의 노인 최진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80대 고령이 되어버린 해숙 씨가 누워 있습니다. 한때 백합 향기를 풍기며 제 영혼을 뒤흔들었던 그 우아한 여인은 이제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는 노파가 되었습니다. 지은이에게서 빼앗아온 그 지독하고도 찬란했던 사랑의 대가가 이토록 시린 노년이었을까요? 우리를 지탱해주던 그 비정상적인 열기는 이제 독한 파스 냄새와 눅눅한 병원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부두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망가진 제 몸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해숙 씨는 치매 기운과 온갖 합병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괴롭힙니다. 가난했지만 뜨거웠던 그 시절 단칸방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당신만 있으면 되라고 속삭였던 그 말들은 이제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원망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거야. 그 화려했던 카페 사모님이 어쩌다 이 비린내 나는 구석에서 죽어가는지.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해숙 씨는 저를 보며 독서를 내뱉습니다. 저 역시 울컥하는 마음을 참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은이랑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내 청춘을 당신 수발드는데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의 눈물, 사회적 명성, 번듯한 자식 하나 없는 고독한 노후, 탐닉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침대는 이제 서로의 뒤척임이 짜증스러운 불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등지고 도망칠 때 느꼈던 그 운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발목을 잡은 족쇄가 되어 우리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한때 저를 살게 했던 제 강인한 육체는 이제 해숙 씨를 일으켜 세우는 것조차 버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싸 안을 때 느꼈던 설렘은 사라지고 오직 무거운 노인네를 화장실로 옮겨야 한다는 고단한 노동만이 남았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 서로를 갉아먹으며 무미건조한 일상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엔 지독한 권태와 후회만이 먼지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때 그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빗속에서 그녀를 안지 않았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가정이 밤마다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형벌이 되어 같은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유난히도 바람이 차갑게 불어 카페 선율에서 들었던 그 폭풍 우 소리처럼 들리던 날이었죠. 혜숙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차갑고 뻣뻣한 그 손이 제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3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창밖은 30년 전 그날처럼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혜숙 씨가 마른 기침을 내뱉었죠. 저는 무거운 몸뚱아리를 이끌고 일어나 그녀의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한때는 제 한 팔에 쏙 들어오던 그녀의 몸이 이제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가벼워져 제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더군요. 진호 씨, 자요?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원망 섞인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제 손마디와 검버섯이 핀 그녀의 가녀린 손. 그 손이 맞닿는 순간 기적처럼 30년 전 영덕 부두의 그 뜨거웠던 밤들이, 그리고 그보다 더 전선율 카페에서 나눴던 치명적인 위스키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보, 우리 참 멀리도 왔네요. 그치? 혜숙 씨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지은이의 통곡 소리, 세상에 그 지독했던 침뱉음, 그리고 이곳 영덕에서 뼈가 빠지게 일하며 서로를 갉아먹던 그 모진 세월들, 그 모든 비극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들은 우리더러 천벌을 받았다고 할 겁니다. 딸의 정혼자와 어머니가 눈이 맞아 도망쳤으니 이 가난과 병치레가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손가락질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지은이에게 미안해서, 세상의 눈이 무서워서 그녀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 혜숙 씨, 나 후회 안 해요. 당신 만나서 괴물 같던 내가 사람 대접받았고 당신 덕분에 남자로 살 수 있었으니까. 우리 인생이 비극이었을지언정 내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제 고백에 혜숙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없는 손길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확신보다 강렬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진호 씨. 당신 없었으면 나는 벌써 그 차가운 카페 구석에서 말라 죽었을 거야. 우리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서로만 보고 가요. 지옥에 가더라도 같이 가요. 우리는 서로의 깊게 파인 주름 속에서 지난날의 탐닉과 열정, 그리고 그보다 더 깊어진 연민을 발견했습니다. 뜨거웠던 불꽃은 제가 되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짧은 입맞춤을 남기며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팔로 당신을 꼭 안아주겠노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24살의 청춘이 45살의 장모가 될 뻔한 여인을 사랑해
영덕까지 흘러들어온 이 기구한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구는 인륜을 저버린 추악한 불륜이라 욕할 것이고 누구는 지독한 운명이라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두 사람은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30년을 함께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형태가 비록 뒤틀리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서로를 향한 헌신만큼은 그 어떤 평범한 부부보다 깊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만약 진호였다면? 혹은 내가 해숙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의 솔직하고 가감없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파격적이고도 애절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XOTN.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가슴을 울리는 혹은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